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10회차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회차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11회차에 이 총 90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한 10문제가량, 한 90문제 중에 한 10% 조금 넘어가는 수치까지 동일 유형, 유사 유형 이렇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 시험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카페에 저희 11월 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자, 11번 3장으로 왔네요. 고객 소비자 행동 파트. 다음 보기 내용 중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 평면적 구분 관점, 프로세스적 관점,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기본서에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이 분류해서 최종 고객입니다. 최종 고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보면 외부 고객 얘기하는 거겠죠. 외부 고객.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올바른 게 뭘까요? 이 문제 유형은 딱 이 스타일로 나온 건 2020년 4월 달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네, 그 이후에는 없었죠.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됐던 거고. 자, 보기로 볼까요? 기업과 최종 고객. 맞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세스적 관점에 외부 고객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엔드 유저. 저희가 엔드 유저라고 불러요. 마지막 사용할 사람. 구매자와 사용자. 자, 구매자와 사용자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산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자, 기업과 대리점. 기업과 대리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최종 고객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그죠? 도매상과 소매상. 이것도 아니에요. 도매상과 소매상은 가치 전달 고객 이런 관점이겠죠. 네, 그죠? 기업과 대리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가치 생산 고객 이런 관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서 최종 고객을 찾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해당하겠네요. 세 가지 스타일. 그래서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이라는 관점은 결국은 프로세스적 관점에 명칭을 바꾼 거예요. 네, 명칭이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최종 고객, 이렇게 따지면 외부 고객을 의미하는 고객구나. 외부 고객, 요 관점만 딱 찾게 되시면 충분히 보기에서 골라내실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똑같이 3장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뭘까요?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한 가지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유사 유형만 나와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보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기가 바뀐다 손 치더라도 정답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 보기를 볼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평판, 심사, 모니터링. 자, 이 세 줄 다 안 보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평판, 심사, 모니터링. 딱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평판, 심사, 모니터링만 딱 보게 되면 답은 뭘까요? 네,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계 고객은 디마케팅이라는 관점이 딱 튀어나올 거고요. 디마케팅.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한계 고객화를 시켜야 되는 고객들이 있죠. 네, 그런 유형들을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체리 피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옹호 고객.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까지 추천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전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단골 고객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만 구전은 안 해요. 네, 구전하는 것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단골 고객. 의사결정 고객. 돈을 지불하진 않지만 이게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죠.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진 않아요.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돈을 지불하지는 않아요. 이 양반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요 관점으로 보시면 5가지 보기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문제 스타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자, 정보 원천의 분류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굳이 다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일정 부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4가지 분류 기준이잖아요. 그냥 그 중에 가족, 친구, 이웃, 친지, 동료 등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 5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족과 친구래요. 가족과 친구. 쉽게 해서 내 지근거리에 있는 내 지인들이잖아요. 지인들. 그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되면 뭐라 불러요 이걸? 개인적 원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제품 사용, 조사, 시험 조작, 제품 검산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이제 경험적 원천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죠? 제품 사용해 보는 거니까요. 광고, 판매원, 포장, 웹사이트,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업적 원천 이렇게 불러요. 상업적 원천. 왜 저희가 바깥에서 또 이제 그 뭐 물건 구매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좀 오래됐고 유명한 그 브랜드가 이제 확립이 된 매장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이제 포장해 드릴까요? 어디 뭐 종이 가방에 넣어 드릴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막 이런 걸 줘요. 박스가 됐던 뭐 그 종이 백이 됐던 이해가시죠? 자, 그런 거 상업적 원천. 대중매체, 영향력 있는 뭐 소비자 단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 자 이런 거 다 공공적 원천이죠.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그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다시는 안 틀려요. 실제로 문제 어떻게 변하든 간에. 다음 문제. 계속 3장 문제네요.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자,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계약 정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구별하는 관점을 갖고 언급을 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데 계약 정보의 내용이 정말 쉽지 않아요. 계약 정보의 내용들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계약 정보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빼놓고 그 주변 다른 걸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걸. 왜냐면 다른 걸 본다 그러면 내가 이 보기 5개 중에 모르는 게 유일하게 계약 정보일 테니까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2번 출제됐고요. 유사 유형도 4번이나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7번째 지금 나오는 문제예요. 요 근래 4년 동안. 1번 소득의 원천이요.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돈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얘기하는 건 구매력 정보예요. 2번 재산 상태 똑같이 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매력 정보예요. 이 2개가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출신 학교,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흔히 저희가 프로필 정보라고 불러요. 그죠? 프로필 정보, 개인 신상에 대한 거. 4번 고객 소개 정보예요. 고객 소개 정보. 아니 저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분과 무슨 관계세요? 도대체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소개 정보, 관계 정보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 고객 지갑 점유율. 고객 지갑 점유율은 저 고객의 지갑에 10,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기업이 저 10,000원 중에 얼마를 우리가 점유할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고객 지갑 점유율. 자, 이게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저희가 알고 있던 문제 푸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은 다른 문제 스타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 정보, 그럼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하부 요소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가 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입에 잘 안 붙어요. 저희 명칭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니 돈 얘기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다 그냥 알고 있는 구매력 정보. 구매력 정보. 출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프로필 정보, 개인 신상에 대한 거 물어보니까 고객 소개 정보. 저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분과 무슨 관계세요? 그래서 저분이 소개시켜 주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관계 정보.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푸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암기를 피해가자는 관점이에요. 가능하면 암기를 피해가 봅시다. 그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3장의 마지막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죠. 이것도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MBTI입니다.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이에요. 해석에 관한. 이 문제 또한 동일 유형이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4번 출제가 됐고, 지금 보시는 게 7번째 문제 스타일이에요. 네, 1번. MBTI는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거나 명명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MBTI를 가지고 딱 너는 무슨 스타일, 무슨 뭐 어떤 형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2번. MBTI 검사의 대중성과 결과 해석의 단순성 때문에 종종 MBTI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죠, 분명히. 3번. MBTI는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4번.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검사자는 검사의 장점과 더불어 제한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두 가지를. 그죠? 하다못해 얘기는 하지 않을지언정 알고는 있어야 돼요. 5번. 쉽고 단순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검사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뭐 아무나 하겠죠. 이거 가지고. 그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선생님 여기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까지 강화돼 있어요. 지금은 MBTI. 그러니까 아무나 뭐 약식으로 해가지고 넌 이럴 거야 이렇게 쉽게 규정하거나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설명이 잘못돼 있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문제만 딱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도 판단이 되죠. 이 문제는. 그죠? 맨 밑에 거 뭐 보기만 한번 읽어보실 시간만 확보된다면 이 문제는 굳이 답을 외우지 않아도 객관적으로도 판단이 될 만한 내용의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출제되는 게 있고요. MBTI는 유형별 설명을 갖고 찾는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소비 형태와 연관되는 유형별의 특성을 갖고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3가지 문제 스타일이 MBTI에서는 뱅뱅뱅 돌거든요. 문제 스타일이.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요. MBTI 문제는 시험마다 한 번을 빠지지를 않는데 이 문제가 왜 동일 유형과 유사 유형이 6번밖에 없었지? 라고 하는 문제는 딱 요 문제 스타일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설명을 갖고 명칭을 찾아요. 유형과 소비 형태가 올바로 연결된 게 뭘까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분량이 될 겁니다. MBTI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왔네요. 드디어 4장. 고객 평생가치 CLV 재고를 위한 결국 이제 향상을 위한 거예요. 핵심 활동 중,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고객이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여기까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종류의 어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권유합니다. 업그레이드라고 딱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는 순간 저희가 떠오르는 건 추가 판매, 업셀링이 딱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것 말고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상품을 접목시켜 판매합니다. 접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이라는 관점이 나오고요. 리텐션, 얘는 이제 고객 유지 또는 재판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결국 고객이 타사로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 걸 재구매할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까지 가겠죠. 왜? 다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뭐 예측이 될 뿐이지 얼마가 남아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세 가지 고객 평생가치 CLV 제고를 위한 핵심 활동, 이게 세 가지가 됩니다. 크로스셀링, 업셀링, 리텐션입니다. 여기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건 CRM과 CEM의 비교 문제가 나올 때 크로스셀링, 업셀링, 리텐션이 나오면 무조건 CRM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고객 관계 관리 CRM 구축 5단계 중, 자, 여기에서는 이 명칭을 물어봐요. 명칭을 항상. 자, 이때 고객 유지를 위한, 자, 고객 유지래요. 고객 유지.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명칭을 물어본다 했는데 그 문제 스타일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죠. 그죠? 왜 그럼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는 이게 5단계 얘기거든요. 지금 5번째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에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결국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5단계 중 특정 단계, 특히나 2번째 단계, 인프라 구축 단계는요. 딱 명확한 3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3가지 명칭이 나오면 무조건 인프라 구축 단계거든요. 네, 이렇게 2가지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론이 있어요. 2가지가. 자, 이 문제 유형은 동일 유형으로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럼 볼까요? 1번. 이탈 고객의 감소입니다. 딴 데로 가는 걸 막아요. 고객 유지가 되죠. 그죠? 고객과의 유대 강화예요. 왜? 딴 데로 갈까봐 고객과 계속 관계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맞죠? 3번 차별화,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에요. 결국 우리 회사를 떠나서 딴 데를 가면 차별화, 개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되면 가지 않을 거예요. 3번도 맞죠?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켜요. 맞습니다. 이것도 왜? 계속 유지를 하는 거니까요. 5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정보 분석 지원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게 된다 그래서 고객 유지와 서비스 피드백 관리가 됩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거고요. 문제 푸는 방식에서 5번이 해당하지 않고요. 아니면 아까 2번째 방법론을 말씀드렸던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면 무조건 인프라 구축 단계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근데 2번째 문제 스타일이라는 걸 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느냐? 보기가 바뀔 테니까요. 보기가 바뀔 거고,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문제 나오는 게 뭐 20년 6월, 22년 8월 이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다음번 시험에도. 근데 보기가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보기가 바뀌지도 않고 정답이 하나였어요. 네,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관계 관리 실패 요인 중, 자, 실패 요인에 대한 문제가 꽤 자주 나오는데요. 실패 요인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형적으로 워딩을 바꾸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 스타일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기 어려운 거, 이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의 스타일로.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19년도, 21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는 6번째 문제 스타일이에요. 문제 유형이에요. 6번이나 출제가 된. 자, 1번 워딩을 바꿔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1번 단위당 판매가 작아요. 단위당 판매가 너무 작아요.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맞죠, 분명하게. 2번 평생 단 한 번 구입하는 제품이에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요. 기본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건 한 번 구매하면 다시는 구매 안 한다니까요. 하다못해 물려줘요. 다음 세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에 이건 관계관리를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죠. 3번 장기적 타산이 맞지 않아요. 오래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4번 정보 수집에 적은 비용이 들어요. 적은 비용이 들면
이걸 굳이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보 수집에 저희가 판매하는 수익을 얻는 비용보다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딩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5번 상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야 이번엔 니들 거 사지만 다음번엔 그냥 뭐 니들 걸 뭘 찾아오냐 아무거나 그냥 사면 되잖아. 이런 관점이 나오면 이것도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 문제의 유형은 워딩을 바꾸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답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E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ECRM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단수 채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고객이 접속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오프라인은 뭐 본사를 가도 되고요. 서비스 센터를 가도 되고요. 콜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류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판매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복수 채널이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첫 번째로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죠? 하지만 영 돈이 안 들어가느냐? 초기에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딱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 이런 세 가지 특징 왜냐면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매번 답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 유형은 뭐 19년, 21년, 22년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고 유사 유형 또한 선생님 뭐 출제된 비중이 총 8번이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문제는 12번째 문제예요. 지금 4년 동안. 1번 초기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높은 반면 분명히 초기 기반 설치 비용이 높죠. 유지 관리 비용이 낮아요.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맞죠? 1번 설명은 영업점 방문, 전화, DM, TM 등 복수의 분산된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아니죠. 아까 온라인은요. 단수 채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수 채널이 아니고요. 영업점, 전화, DM, TM 그럼 오프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 모든 현장에 전부 우리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직원들이 정직원이 아닌 아웃소싱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거기에 나가는 비용들은 엄청나다는 거죠. 인건비 비용에 대한 거. 요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죠?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 이 CRM에 대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특징에서 결국은 답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판단을 함에 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경향.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한대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행동을 본 다음에 에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나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로 보면 답은 투영 효과가 됩니다. 요것과 동일한 문제가 22년도 6월 달에 22년도 4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이 19년도 11월, 21년도 4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보여드리면 강사 똑같은 문제는 지금 22년도에만 나왔네. 그러니까 22년도 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19년도, 21년도에도요. 밑에 보시는 5개 보기만 바뀌었고 투영 효과가 답이라는 건 그대로 있으면서 출제가 됐었단 얘기예요. 22년도에만 뭐가 새롭게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초두 효과,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 스테레오타입 다 알고 계세요. 스테레오타입은 집단 특성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이죠. 흔히 저희가 한글로 고정관념 이렇게 불러요. 관대화는 뭐 사람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중심화 경향은 아주 좋다거나 아주 나쁘다거나 선생님 이 판단을 안 해요. 그냥 가운데 적당히 그죠? 초두 효과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저희가 이미 알고 계세요. 초두 효과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스타일도 시간이 좀 길어지긴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영상만 보시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스타일들로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봤던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영상 말고 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제 카페예요. 제 카페로 놀러 오세요. 기본적으로 오시게 되면 뭐 출제 패턴 이런 거 제공해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요. 문제와 나는 정답만 외울 거야, 그런 분들은 카페 오시면 실망할 거예요. 왜? 하나도 제공 안 해요. 그렇게는 문제 패턴을 제공을 해서 완벽하게 그냥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모조리 실제 정시 문제예요. 그런 관점들로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오시게 되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나는 시험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몇 번씩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은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기본적으로 구매하셔서 보시기만 하면 합격합니다. 이건 내내 그래왔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영상에선 또 이거 얘기 안 했다 그러던데, 뭐 보시고 영상이 괜찮으면 뭐라 그러죠?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람 신청 뭐하러 하겠습니까? 시험 한 번 붙으면 그만인데, 그런 것도 뭐 필요하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이 아니죠. 필요한 건 제가.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